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이 로스토프인데요. 로스토프 백작 집안의 얘는 이제 장남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건데, 로스토프 백작 집안의 장남인 니콜라이는 상당히 평면적인 인물이다. 그의 성격 규정에 가장 잘 맞는 단어가 버넬러티, 러시아어로는 바날러스인데 이거의 번역어인 평범함, 진부함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니콜라이는 되게 풋풋한 이제 청년이에요. 아까 제가 1809년에 나타샤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6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처음에 소설에 나올 때 니콜라이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한 중3, 고1 뭐 요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청년인데 얘는 이제 사촌 누나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사촌 누이 동생인데 이제 소냐가 더부살이 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양녀 비스름하게 이 로스토프 집안에 이제 와 있는데 둘이가 되게 사랑해요.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타샤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하고 소냐 언니가 저렇게 뽀뽀를 하네. 야 보리스 이리 와봐. 우리도 뽀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보리스는 보리스 드루베츠코이 집 보리스 드루베츠코이 이제 그 백작가분이지 공작가분인지 이제 아들인데요. 이 보리스의 엄마인 드루베츠카야 백작부인인지 공작부인인지가 이 로스토프 집안의 저기 백작 부인하고 굉장히 절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얘기를 잠시 하면은 이 로스토프 백작 집안의 백작인 일리아 로스토프 백작이 굉장히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좀 물럭 터지고 너무 낭비벽이 심하고 돈도 계속 퍼주고 그래서 초반부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부잣집에 딸려 있는 전문 회계사인 거죠. 회계사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회계를 보려고 하니까 이번에 세금 내려고 너무너무 많이 쓰셨더라. 당분간 좀 자제해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영지 수입이 이렇고 지출이 이렇고 이런데 지금 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백장님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도 계속 돈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의 이름이 나탈리아 로스토바, 그러니까 나탈리아 백작 부인인데 딸 이름도 똑같아요. 나타샤인데 나타샤는 항상 나타샤예요. 얼마나 작가가 나타샤를 사랑했으면 아기 때부터 나타샤고요.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애를 넷인가 낳는데 그때도 일단 나타샤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되게 많은데 이 호명의 방식에서 이미 작가가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드레이는 안드루시아 이렇게 절대 안 불려요. 항상 안드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삐에르는 사실은 뾰뚜르 베즈오프인데 시종일관 다 삐에르로 불려요. 그 다음에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항상 또 니콜라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꼴리아라든가 이런 애칭으로 불리지 않고 이 그냥 정식 이름 이 니콜라이로 이제 불린다는 거죠. 근데 이 여기 다시 이제 나타샤의 엄마인데 이 니콜라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이 나탈리아 부인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하고 똑같아가지고 너무나도 물러터지고 사람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맨날 무도회 열고 맨날 파티 열고 또 친구야 와라 며칠 밤 자고 가라 친구야 우리 놀러 가자 별장 가자 친구야 우리 사냥 가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나탈리아 부인의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두르베츠카야 이제 부인인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보리스의 어머니인데요. 여긴 지금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아줌마의 일생일대의 과제는 뭐냐면 아들을 돈 많은 집 여자한테 보내가지고 망한 혹은 이제 몰락한 이 집안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스가 이제 멀쩡하니까 여긴 또 장교고 이러니까 이 집에서 하나 또 골라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나타샤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니까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탈리아 이 백작 부인하고 이 보리스 브루베츠가 엄마가 이제 사이가 되게 좋으니까 돈을 빌리거든요. 이 두르베츠가 부인이 야 친구야 있잖아 내 보리스가 지금 군인이 되는데 옷을 맞출 돈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 막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또 나탈리아가 착하니까 돈은 당연히 빌려줘요. 그러면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운다? 왜 우냐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골머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이 순수의 시대가 끝났어. 막 이렇게 하고 우는 거예요. 자, 요 대목도 제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게,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살아온 이거 소녀, 처녀, 아줌마들인 거잖아요. 귀족 집안에서 계속 무슨 공장령에 백장령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집가고 지금 이렇게 부인이 됐는데 얘들에게 인생에 다른 고민이라는 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도스옙스키 소설의 세계하고는 너무 다른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평화를 읽고 그 독자들이 의문을 던졌던 그 대목 저 때가 완전 농노제가 엄청나게 심했을 텐데 지금 저 귀족들은 돈 몇 푼 빌려주면서 지들끼리 감상주의에 쩔어가지고 야 친구야 우리가 이렇게 막 속물이 다 됐어 이렇게 하고 우는 이런 장면을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과 평화를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집안 문제를 이제 제가 집안이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 아름다운 집안의 이제 뭐야, 장남이 이 니콜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니콜라이에게는 두 가지 어떤 성장의 고리가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해가지고 두 가지 성장의 고리가 있는데, 성장의 계기가 있는데, 1번이 아까 잠시 말씀드린 소녀와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전쟁입니다. 요것도 이제 같이 맞물리는데, 얘도 두 번 나가요. 1805년에도 나가고 1812년에도 나가고요. 전쟁터 가갖고 볼콘스키랑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막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되게 점잖게,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지, 우리가 그 전투 배틀필드인가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싸울 때 니네들 공작 참모들은 그냥 말로만 떠들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그냥 잠깐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톨스토이가 그 인물들과 인물들이 이렇게 스쳐가듯 하면서도 되게 엮이게끔 구성적으로 굉장히 잘 썼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니콜라이에 초점을 맞추면, 1805년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다. 얘가 폴란드 쪽인가 그쪽에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드레이보다도 부상도 가볍고 그렇다 보니까 각성의 순간도 되게 가벼워요. 안드레이도 똑같이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요하고 푸른 다뉴브강이고, 우리 그 다뉴브강의 잔물경, 도나우강의 잔물경, 그 다뉴브강인데요. 그거랑 또 장엄한 석양, 검푸른 산들, 수도원, 뭐 이런 거, 숲, 이런 거 이제 자연이죠. 이것도,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싸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1권에 355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니콜라이가 그러니까 안드레이가 나폴레옹을 보고 열광했던 것처럼 니콜라이는 알렉산드로 황제를 보고 열광을 해요. 요거 약간 읽어드릴게요.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 사활식인데, 여기 지금 장면이 군주가 20걸음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그리하여 황제의 아름답고 젊고 행복한 얼굴을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또렷이 보게 되었을 때, 로스토프는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부드러움과 환희의 감정을 느꼈다. 이것도 1권 이제 579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이의 나폴레옹 드림이나 니콜라이의 이 황제 드림이나, 사실은 이제 이런 이 나이의 소년이나 청년들이 갖게 마련인 모방 욕망, 이때 이제 영웅이 다 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보시면은 부모가 다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저쪽에 꼬장꼬장한 노공작 볼콘스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니콜라이도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영웅주의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풋풋하게, 이렇게 그냥 낭만적이라 해도 저쪽은 확멸 낭만주의고 여기는 그냥 풋풋한 순수 낭만주의, 이제 이런 쪽으로 잠시 빠졌다가 빨리 잠시 몰입했다가 빨리 빠져나오는 걸로. 그리고 이제 1812년 전투인데, 여기서는 이제 게오르기 훈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자기한테 무의미한가라는 각성에 니콜라이는 이르게 됩니다. 로스토프는 놀랍게도 자신에게 게오르기 훈장과 심지어 용맹한 자라는 명성을 가져다 둔 그 눈부신 무운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러나 무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는 생각했다. 영웅적 행위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일까? 이 영웅이라는 게 히어로이면서 주인공인데, 이런 것에 엿먹이는 소설이 사실은 전쟁과 평화고 톨스토이 소설이거든요. 그런 게 마땅히 우리 삶에 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굳이 사람을 죽이고 뭐 때문에 내가 그를 죽여야지, 내 손이 떨렸어, 그런데도 나는 이런 훈장을 받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3권의 132, 133쪽입니다. 인물들이 말을 한번 시작하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좀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명예라든가 이런 영웅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덧없구나 라는 걸 이제 니콜라이는 깨닫게 되고 생활 전선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전쟁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냐인데, 이권의 일부 1805년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소냐가 16살이에요. 너무 예뻐요. 둘이 이제 사랑하고 여전히 그거를 확인하는데, 결혼 생각은 지도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톨스토이가 참 잘 묘사합니다. 이런 일에 몰두할 틈이 없을 만큼 할 일이 많은 듯 느껴지는 젊음의 시기에 들어섰다. 그쵸, 이것도 남녀를 떠나서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거고, 빨리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친구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김승옥 소설에 보면은 젊었을 때 쓴 거 데뷔작인데 생명 연습 보면은 옥스포드로 유학 가는데 지금 여자친구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면 또 끝인데 남녀 공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문제고 여기는 이제 19세기 소설이라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12년 전쟁이 이제 문제인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을 하더라도 전투가 매일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휴가도 받아서 갈 수 있고 이런데 니콜라이는 집에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소냐 때문에. 근데 이게 니콜라이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집안이 지금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남이니까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시 벌어서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그 돈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노동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는 거고 또 그게 가능한 사회도 아니고 그 19세기 러시아 귀족 사회라는 게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유산을 한 덩어리 받거나 내가 지금 노력해 갖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니콜라이가 소냐랑 결혼을 해보면 이거는 둘 다 죽는 거예요. 소냐는 지참금이 1도 없거든요. 그럼 니콜라이는 지금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영지도 엉망이고 땅도 지금 없고 뭐도 없고 다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콜라이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로소바 백작 부인도 사람이 되게 좋지만 이 경우에는 소냐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정말 톨스토이는 심리 묘사에 되게 대가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선량한 백작 부인이 소냐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검은 눈동자의 이 가난한 조카가 너무도 온순하고 착할 뿐더러 은인에게 매우 헌신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도무지 비난할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경우에 니콜라이와 소냐의 관계가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소냐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너무 착해요. 이타적이고 항상 희생할 준비만 돼 있고 그러니까 니콜라이는 소냐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몰락해 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강해질수록 소냐는 버거운 존재가 된다. 소냐의 윤리적인 완성도가 높을수록 그리하여 그녀를 향한 니콜라의 존경이 커질수록 사랑은 더 줄어든다는 역설은 이건 진짜 톨스토이만 심리적 기록주의 이런 표현을 이제 한 학자가 썼는데 심리적 기록주의의 대가만이 즉 톨스토이만이 소설화할 수 있는 우리 인간 보편의 한 심리적인 양상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니콜라이 입장에서는 소냐를 봐서 이렇게 소냐를 배반하는 것도 괴롭겠지만 소냐를 볼 때마다 내가 어릴 때 제가 쟤를 저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내가 자꾸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그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20대의 나, 20대의 니콜라의 지금 로스토프는 그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해서 집안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의 그 나를 환기시키는 존재가 옆에 있으니까 그 못된 짓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완곡한 차원으로 이게 톨스토이가 잘 묘사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 이거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게 여러분 전쟁과 평화입니다. 지금 이건 평화 얘기가 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드레이는 아주 심각한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안드레이가 죽어야 다른 남주 둘이가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스토프 백작 집안을 보면 아들이 둘입니다. 막내 아들 빼짜가 있는데 얘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얘들만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누구 하나는 죽여야 돼요. 근데 니콜라이는 살려야 되니까 빼짜를 죽입니다. 빼짜는 말하자면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계속 군인이 되고 싶다고 전쟁에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부대에 배치가 되는데 거기 데니소프라고 로스토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짱인데 그 데니소프가 빼짜가 들어온 것을 보고서 제가 로스토프 지방에 진짜 귀염둥인데 좀 살살 굴려가지고 어쨌거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빼짜가 영주에 사로잡혀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 혼자 하겠다고 설쳐서 결국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나탈리아 로스토바 백작 부인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소설의 구성상 누구 하나는 죽어줘야지 이게 리얼리티가 산다. 개연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이렇게 빼짜는 죽어줘야 되고 끝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에곤 실레라는 화가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화가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는 게 상기됐어요. 지금 코로나에. 근데 그때 20대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임신한 자기 부인은 3일 전인가에 이렇게 사망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공평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점에서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소설이다라는 거를 한번 더 짚어봅니다.